사실 스타트업 투자 부분이 북한기라는 말이 있어요. 북한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특히나 저희들도 투자 계약 부분을 메인으로 많이 검토하는 회사인데 수적으로 양적으로 굉장히 투자가 많이 줄어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참 몇 달 동안 진행되고 있었던 투자 딜 자체가 깨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갑자기 밸류를 낮춰달라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고, 일설에는 내년 상반기가 되면은 가치가 더 조정이 될 테니까 기다린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 자체는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사실 법률적인 부분들을 또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이렇게 시장 상황이 어렵고 투자자의 절대적인 우위가 형성되는 구조에서는 투자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거나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지 못한다면은 그로 인해서 예상 외로 굉장히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투자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요. 저도 이제 법률 강의를 많이 해봤고 또 들어봤지만은 법률 강의라는 게 이제 15분이 지나면은 잠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외우려고 하면 또 금방 까먹습니다.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것을 중심으로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투자 생태계와 투자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그리고 투자 계약 실무의 중요 조문 검토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모태펀드의 표준 규약과 무엇보다도 오늘 좀 중심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스타트업 투자 계약 관련된 갈등 및 분쟁 사례와 관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스타트업 창업가들은 대항해 시대 때 탐험가랑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시의 탐험가들이 떨어져 있는 두 물리적 공간을 하나로 이어줌으로써 놀라운 가치를 창출해냈고, 그 놀라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모험 자본으로 또 투자를 받았거든요. 영어로 번역하면 뭐죠? 벤처 캐피탈입니다. 그런 투자를 받아서 이런 탐험들을 했다면은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반대로 공간과 공간이 아닌 시간과 시간을 이어줍니다. 미래에 언젠가 만들 거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현재에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 속에 그것이 가능하도록 자금을 공급받는 것, 그게 스타트업 투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상한 꿈을 꾸는 용기 있는 탐험가와 그리고 그런 용기 있는 탐험가가 실제로 탐험을 떠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두 가지의 가치 결합이 되어야 실제로 역사가 바뀔 수 있습니다. 벤처 캐피탈의 어원을 사실 그 전부터도 보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대항해 시대에서 찾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벤처 캐피탈이 하는 투자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이 리스크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롱텀이라는 겁니다. 하이 리턴은요, 가능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죠. 솔직히 디폴트는 하이 리스크, 롱텀입니다. 근데 사실 투자 영역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롱텀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렇고요. 하이 리스크도 그런데 두 가지가 결합됐다면 사실 누군가가 투자하기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모으고 그 모은 자금을 가지고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한 방법론으로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가 집합 투자기구, 우리가 더 많이 쓰는 말로 하면 펀드입니다. 이 펀드는 크게 이 펀드에 돈을 쓰는 LP들과 이 LP들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이걸 운용해서 투자하는 GP로 구조가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벤처 투자 조합을 기준으로 얘기하자면은 LP들은 유한 책임 조합원 또는 이제 가장 큰 메인 LP를 맡는 곳은 특별 조합원 이렇게 쓰고요. GP 역할을 맡는 사람을 업무 집행 조합원 이렇게 씁니다. 즉 어떠한 투자 목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출자하고 그 출자금을 운용해가지고 하나의 재산으로서 운용해가지고 투자하는 것, 이것이 펀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만나는 벤처 캐피탈 혹은 엑셀러레이터 이런 분들은 바로 이 GP 역할을 전문적으로 업으로 계속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굳이 이 그림을 왜 보여드리냐면은 이 구조와 그림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투자 계약 관련돼서 얘기하다 보면은 때로는 이 VC 뒤에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무언가가 바로 LP입니다. 즉 VC들도 사실은 다른 출자자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운용해서 여러분들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VC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LP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고요.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투자한 다음에도 이 투자금이 헛되이 이상한 곳에 쓰이지 않는 것을 관리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거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고 해요. 실제로 이제 닷컴 버블, 또 우리나라에서도 벤처 버블이 한 번 있었죠. 그것이 한번 붕괴됐을 때 붕괴되고 나서 열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됐습니다. 투자금 입금되고 다음날 포르쉐가 나왔다거나 이런 것들 있죠.
예, 그때는 출고 대기가 별로 없었나 봐요. 지금 굉장히 길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는 안 사봤지만. 뭐 정말 믿음으로 한 거예요. 예, 믿음으로 막 한 페이지짜리 계약서 쓰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쪽 벤처 캐피탈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된 거죠. 이런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무리 하이리스크 투자, 아무리 위험 투자라고 하더라도 정말 어렵게 항로를 개척하다가 난파선이 된 거는 모르겠는데 알고 보니까 항로도 안 가고 바로 리스본에서 돌아서 파리로 가가지고 거기서 신청 망청했다. 이러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후 관리적 조항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투자 계약에서 사실 투자 계약 중에 한 절반 가까이는 사후 관리적인 계약이에요. 원래 있던 투자의 본질적인 내용과 외에도 이후의 투자자와 창업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런 조항들이 만들어진 가장 큰 취지는 사실은 VC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도 있지만 VC도 이들의 돈을 맡아서 하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 하늘에 계신 분은 누구일까요? 펀드 오브 펀드라고 써있죠. 근데 하이리스크 롱텀 투자는 기본적으로 어떤 민간 주체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위 말하는 재벌 3세도 자기 자본으로 투자해가지고는 5년 이상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회수가 오래 걸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LP도 민간에서 투자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이거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구조적인 힘이 필요하고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해주는 사람들을 펀드에서 앵커 역할을 한다. 소위 다처럼 메인 투자자가 돼준다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불려지고요. 그분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모태펀드, 성장금융 같은 대형 펀드입니다. 보통 정책적인 목적에서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이런 펀드들의 출자를 하는 것이죠. 이 그림을 설명드리는 마지막 이유는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투자 계약에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성이 굉장히 빠르게 반영됩니다. 왜죠? 앵커 역할로 이렇게 출자를 하는 투자사가 이제 결국 정부의 정책 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금액적으로는 전체 투자금의 25% 정도가 정부의 정책 자금으로 보거든요. 근데 금액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는 게 결국은 모태펀드나 성장금융에서 선정하는 그 펀드에 선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크게 의미가 있습니다. 1000억짜리 펀드가 된다고 한다면은 모태펀드에서 한 350억에서 400억 정도를 출자하고 나머지를 민간에서 채워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금으로 보면 50%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좀 절대적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투자 계약을 검토할 때도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바뀌는 부분들을 검토할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실제로 최근에 몇 년 동안에는 스타트업 투자 계약에 있어가지고 소위 갑질이라고 하죠. 투자사와 피투자사의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독소 조항에 대해서 제한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투자사들은 그거 다 알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잘 모르세요. 네, 우리는 계속 이렇게 써왔어요. 뭐 이런 분도 계세요. 네, 우리 이것만 써요. 뭐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스터디를 많이 하고 유명한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것들 빠르게 반영을 하는데 그런 거 잘 모르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5년 전, 6년 전 투자 계약서 이제는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안 쓰는 내용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대표님들께서는 이런 고민들을 가지게 돼요. 이거 어차피 근데 우리가 이거 삭제해달라고 해도 요구를 해도 삭제 안 해주던데요. 우리 투자 받아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면 그래도 내가 뭐에 도장을 찍는지 알고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려면은 이제 변호사들의 검토를 받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투자 계약 검토는 굉장히 급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님들한테 그렇게 검토할 시간을 오래 주질 않습니다. 막 보내면서 이제 이번 주까지 무조건 다 도장 찍어서 보내주세요.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 핵심적인 요소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타트업 투자 관련돼서 꼭 이해해야 할 부분들, 또 중요한 부분은 스타트업의 재무적 투자자들이 뭘 기대하는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재무적 투자자들, 벤처 캐피탈들은 GP들이 LP들로부터 돈을 모아가지고 투자를 한다면은 나중에 LP들한테 뭘 줘야 할까요? 주식을 줄 수는 없어요. 돈을 줘야 돼요. 그 말은 뭐죠? 이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수익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죠. 우리가 반대로 하는 거와 다르게. 근데 이런 것들이 물론 벤처 캐피탈도 잘 못합니다. 근데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야 하는데 이 기간이 어느 정도일까요? 펀드들마다 존속 기한이 있어요. 10년, 20년이 아닙니다. 뭐 짧으면 5년, 뭐 길어도 7년 정도 안에 이 펀드는 해산되고 청산되고 LP들한테 돈을 돌려줘야 돼요. 그렇다면 투자사는 들어갈 때마다 뭘 고민할까요? 우리가 이거 언제 어떻게 회수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스타트업 투자에서는 그런 포인트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투자사 입장에서도 검토를 많이 하거든요. 투자 심사 보고서도 저희들이 같이 보는 경우도 있는데 투심 보고서를 보면은 꼭 들어가 있는 게 회수 전략이에요. 나중에 몇 년쯤 됐을 때 이 회사가 얼만큼 성장할 것이고 그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엑시트할 수 있을 것이고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기대적인 수익은 얼마 정도 된다. 이런 것들이죠. 투자 계약 협상을 할 때는 거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핵심적인 요소들이 되는 것이고요. 밸류 산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은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 투자 씬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투자할 때는 이 좀 혼동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스타트업 투자에서의 가치는 미래 가치가 같이 반영된 가치이거든요. 미래를 연결해주는 자본으로서 투자를 받는 거고 지금의 가치도 그 미래 가치가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런 산업계가 아닌 부분에서 오면 딱 현재 가치 보고 투자를 하려고 해요. 지금 매출액이 얼마니까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역으로 투자를 받는 입장에서 어떤 설명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지금 스코어는 이렇지만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시장의 크기가 얼마이고 우리가 그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점유율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랬을 때 우리의 밸류는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를 리즈닝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금 조달 수단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여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3F라고 해요. 예, Friends, 그쵸? 그리고 Family까지는 알 거예요. 마지막은 네, 맞아요. 예, 역시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무역협회에서 그런지. 그래서 실제로 이런 세 부류한테 투자를 받는데 저희 클라이언트 중에서는 실제로 가족과 친구한테 투자를 받아가지고 몇백억의 회사를 일구신 분도 계세요. 저는 그게 가능할지 몰랐는데 제가 초기부터 같이 했었는데 진짜 그렇게 되신 분들도 있지만 보통 이제 돈을 잃고 가족은 못 잃더라고요. 그래도요. 예, 그래서 이제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런 시드 투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재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초기에 일단은 그 성공 가치를 굉장히 아직은 그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비전과 꿈을 믿고 투자해주는 수익 자체를 크게 보지 않는 엔젤 투자나 이런 부분들도 진행이 됩니다. 창업 기획자라고 하죠. 요즘에는요. 엑셀러레이터들도 투자를 하는데요. 뭐 엑셀러레이터 중에서도 상장을 앞두고 있을 정도로 큰 회사들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엑셀러레이터는 그 투자와 보육 두 가지를 기본적인 기능으로 합니다. 즉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회사를 성장시키는 것들, 여러 가지 교육들, 보육 활동들도 중요한 요소로 잡고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는 회사들은 아까 같이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는 회사고요. 여기서 전문적이라는 것은 보통은 자기 자본보다는 펀드를 결성해서 남의 돈을 받아서 투자할 수 있을 만큼의 전문성이 있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이런 벤처 캐피탈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라이센스가 벤처투자법상 창투자, 중소기업 창업투자 전문회사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가 여신전문금융법상 신기사, 두 가지 라이센스가 일반적으로 VC들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신보나 기보를 이 다음에 받는 건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신보나 기보가 요즘 직접 투자도 하고요. 또 여신을 제공하는 것도 있습니다. 너무나 쉬운 얘기지만은 이거는 간단히 보고 볼게요. 결국은 자금 조달을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돈을 빌리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뭐죠? 투자를 유치하는 겁니다. 저 아직도 기억나요. 이제 그 회사들이 지금은 그 말을 후회하시는데 초기 기업 대표님들이 다들 되게 좋은 커리어를 가시다가 사업을 하신 분인데 저는 절대 사업할 때 대출 안 받을 거예요. 투자 받을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왜 그렇죠? 대출은 빚을 갚아야 하고요. 이자도 내야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초기 기업일 때는 어렵습니다. 투자는요. 원칙적으로는 투자금을 갚을 필요가 없어요. 오, 좋네요. 두 번째는 이자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너무 좋죠. 근데 투자는 대신에 회사의 가치를 공유합니다. 회사의 가치가 높이 올라가게 된다면은 지금 우리가 1억 원의 10% 지분을 준 게 굉장히 아까운 것이 될 수가 있죠. 어찌 보면 굉장히 비싼 돈입니다. 그리고 투자 계약 내용에서는 투자자의 사후 관리를 목적으로 해서 경영권에 굉장히 간섭하는 조항이 많이 들어가요. 대출은요, 우리 회사가 이제 10억 밸류의 회사에서 1000억 밸류의 회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 대출금이 1억 원에서 더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경영권과도 원래는 관련이 없는 것이죠. 이런 당연한 거를 왜 물어볼까요? 이제 투자라는 것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그 대표님들은 왜 후회하실까요? 회사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으면 별로 후회를 안 합니다. 문제는 잘 되셨어요. 그때 한 뭐 몇십억 밸류로 막 투자받고 뭐 2억 3억 투자받고 20% 30% 지분 주시고 막 이랬거든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이랬다가 이제 그 회사들이 이제 막 800억, 막 1,500억 이런 가치로 가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초기 투자자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돈 주고 내가 오네 그럽니다. 왜 그렇죠? 투자하고 잘 안 되면 돈을 잃고요.
잘 되면 도둑놈 소리 들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농담, 뭐 도둑놈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그런 게 분명히 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왜 스타트업들은 다 대출을 받으면 되지 투자를 할까요? 투자를 받으려고 할까요? 네,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대출이 안 되죠. 그렇죠. 대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신 상환 능력입니다. 상환 능력을 초기 기업들은 사실 거의 안 갖고 있죠. 그런 레코드도 없어요. 자,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스타트업 투자 계약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투자 계약의 어떤 주요 조문에 대해서는 조금은 빠르고 중요한 조문만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왜냐면 제가 장담컨대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 저녁 정도면 모든 내용을 까먹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몇 가지만 기억이 났으면 좋겠어요. 예. 투자 계약을 회사법에서는 뭐라고 보냐면은 제3자 신주 배정이라고 봅니다.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제3자한테 발행하고 그걸 통해가지고 그 자금을 받아서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켜요. 제3자 신주 배정 형식의 유상증자가 투자 계약의 기본적인 이유의 회사법적인 해석입니다. 원래는 주주들한테 유상증자하는 건 알겠는데 제3자한테 왜 하나요? 말 그대로 회사의 경영상 필요로 하는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죠. 근데 그렇다면 궁극적으로는 투자금을 받고 회사는 주식을 발행하는 겁니다. 이 주식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핵심적인 주식이 우리나라 투자 계약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상환 전환 우선주 혹은 전환 상환 우선주 어떻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RCPS 형태로 신주를 발행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상환권과 전환권이 있는 우선주 형태가 일반적이에요. 저는 보통주로 받았는데요 라고 하면은 축하드립니다. 잘하신 거예요. 보통은 보통주로 투자는 잘 안 하고요. 이제 아주 초기에 투자하는 엔젤 투자자나 공공기관이 투자할 때 이럴 때는 보통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럼 보통주랑 우선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보통주는 말 그대로 보통의 주식이죠. 뭐가 보통인지 설명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우선주라고 이야기해 보시죠. 우선주는 보통 두 가지 면에서 우선합니다. 하나는 배당에 있어서 우선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유명한 시사 사안이 하나 생각나는데 참도록 할게요. 우선주에 관한 사안인데 두 번째는 자녀 재산 분배에 있어서의 우선주입니다. 즉 회사가 영업을 중단하고 청산해가지고 남은 자녀 재산을 주주들한테 분배하는데 우선주주는 보통 주주보다 우선해서 분배받을 수 있어요. 너무 좋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우선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 이상한 친구가 등장합니다. 전환권이라는 친구예요. 전환권은 우선주를 주주의 선택에 따라 가지고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 좋은 우선주를 왜 보통주로 전환할까요? 사실은 전환 비율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리픽싱이라고 하는데요.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때 디폴트는 1주를 1주로 전환합니다. 그럼 그럴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근데 그 사이에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여러 가지 자본의 변동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반영해가지고 전환권 행사할 때 우선주 1주당 보통주 몇 주를 더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보통은 설계되어 있어요. 사실 우선주로 하는 가장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타트업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어요. 보통은요. 우리 회사는 있는데요. 축하드려요. 그러면은 너무 좋은 겁니다. 예, 다행이고요. 보통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꼭 뭔가 방만한 경영을 해서가 아니라 스타트업 자체의 모델이 그래요. 원전군이랑 비슷합니다. 즉 안정적인 보급을 가지고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한 30일치 식량만 가지고 적국에 가가지고 성을 점령해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교두보를 만들어야 하는 것. 이게 스타트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BEP를 맞추면서 가는 게 보통 구조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를 받을 때 이제 보통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한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이 회사가 투자를 받으면서 신주를 발행하고 그걸 통해서 지분이 희석되는 걸 늘 고려하게 되고요. 전환권은 지분의 희석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은 특히나 우리가 발행한 주식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전환권을 통해 가지고 투자자들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선주, 전환 우선주로 하는 가장 큰 특징은 이유는 바로 전환권에 있는 것이죠. 상환권은 뭘까요? 요즘에는 올해 들어서 상환권을 좀 빼는 하우스들이 생겼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VC들이 자기를 하우스라고 불러요. 힙합 레이블도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상환권은 실무적으로는 사실 거의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낌이 강력하죠. 분명히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대부분은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아까 투자는 상환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환권이 있는 주식인 경우에는 상환을 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왜 많이 안 쓰이냐면 배당 가능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상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스타트업이 늘 꿈과 인재가 있지만 없는 게 뭐죠?
돈이에요. 배당 가능한 이익이 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환권을 행사하더라도 사실은 상환 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적으로는 상환권이 사용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 조항과 관련돼서는 조항에 보이지 않는 쪽에 만약에 상환권을 행사했는데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환권 행사 가액의 150%를 위약벌로 이해관계인이 지급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을 수 있어요. 나쁜 조항이에요. 이런 조항이 있는지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환권과는 별개로 별도의 위약벌 조항이기 때문에 피투자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네, 사실은 이 투자계약 관련된 특강이나 이런 자문 정보가 예전에는 굉장히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약간 인싸 놀이터처럼 몇몇 분들이 보시고 몇몇 분들이 강의하시고 몇몇 분들이 좀 VC 중심으로 이렇게 서포트를 하다 보니까 창업자들이 잘 모르고 다 사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저 같은 이상한 사람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들 알고 의견들을 제시하니까 자꾸 잠깐 조항을 여기저기 이쁘게 숨겨놔요. 그래서 넌 상환권이거나 지나가도 돼. 또 보니까 뭐야 이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위약벌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꼭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계약의 요소는 이런 내용들인데요. 사실은 이 내용들을 다 아주 자세하게 하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크게 보면은 투자는 제3자 신주배정 형태의 유상증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투자를 받은 다음에 얼만큼의 주식을 어떤 주식을 투자자한테 주는지에 관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상환권까지가 사실은 그 내용이고요. 어찌 보면은 투자계약은 이 내용으로 끝나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죠? 돈을 넣고 무슨 주식을 받을지가 투자계약의 본질이죠. 뒤에 보니까 근데 이상한 친구들이 있죠. 투자금의 용도, 경영상의 동의권, 우선 매수권, 동반 매도 청구권, 주식 매수 청구권, 주식 양도 제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혹시 그 초기에 창업할 때 주주관계약서 관련된 내용을 배우셨다면은 주주관계약서 내용이 아닌가 싶은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투자 자체라기보다는 투자 이후에 주주가 된 투자사랑 회사와 대주주 사이에 일정한 권리 의무를 만들기 위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투자계약의 내용 중에 절반 이상은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전에 미션에서 로스규이라는 매체에서 저희 구독자들 대상으로 낭만적 투자와 그 후의 일상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랑 이제 코드박스의 서광열 대표님이랑 카카오벤처스 심사영님이랑 같이 마이크님이랑 같이 투자자의 포지션, 창업자의 포지션, 법률가의 포지션에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는데요. 낭만적 투자와 그 후의 일상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투자할 때까지 너무 좋아요. 대표님 믿고 하는 겁니다. 좋아요. 이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맞죠? 예. 거기까지가 딱 좋아요. 근데 이제 그 후의 일상이 계속 벌어지거든요. 그 후의 일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규율하는 내용이 이 뒷단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대표님 믿고 투자금 주는데 이거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대표님 너무 믿는데 그래도 이거 할 때는 저희 허락을 받아야 돼요. 경영상 동의권이죠. 대표님 혹시 파실 거면 저희들한테 먼저 팔아요. 우선 매수권. 대표님 거 팔 때 저 것도 같이 팔아주셔야 돼요. 동반 매도권. 이런 내용입니다. 너무 쉽게 설명하나요? 어쨌든요. 주식 매수 청구권. 이 친구는 나중에 빨간색으로 칠 거예요. 이거는 사실상 투자금을 강제로 회수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것이고요. 투자계약에서 뉴클리어 웨폰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예, 이거를 행사하겠다는 거는 뉴클리어 웨폰 디텍티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풋옵션이라고 해서 정중하게 주식 매수 청구권, 내 주식 사가줄래? 라고 하는 거예요. 싫은데요? 라고 하면 좋은데 그게 없어요. 사가야 돼요, 무조건. 그 말은 뭘까요? 투자금을 사실상 뱉어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은 회사뿐만 아니라 보통 창업자, 이해관계인이라고 표현되는 창업자한테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권리예요. 그래서 어떤 회사가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까지 행사했다라는 거는 투자사가 굉장히 화가 났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어떤 계약상 이슈뿐만이 아니라 어떤 굉장히 징벌적인 성격으로 실제로 작동하기도 하는 게 주식 매수 청구권이고요. 그리고 투자사가 대표님 믿고 투자하는데 대표님이 주식 팔고 도망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식 양도 제한 같은 규정이 있고, 대표님 믿고 투자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대표님이 회사를 5개 거느리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경업이나 경업금지 약정이 있고요.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도 만약에 일정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애정하고 그 입증을 곤란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특정 금액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오잉? 이게 왜 사라졌는지 모르겠네요. 뒤에 있으니까 얘기할게요. 자, 지분 관련돼서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투자 계약 검토 단계에서 지분을 검토할 필요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투자를 받아보신 회사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싱을 밟아보셔서 알 거예요. IR이라는 걸 하죠. 우리 회사가 이렇게 꿈이 있고요. 이렇게 가치가 있고요. 비록 지금 자본금은 이만큼이지만 앞으로는 몇 조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하고 나서 이제 마음이 쓸쓸해지죠. 예, 근데 어쨌든 그런 IR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투자 심사라는 거를 하게 되고요. 투자 이제 담당하는 심사가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투심 올려볼게요 라고 해요. 펀드마다 아까 보여드렸죠. 펀드마다 투자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투심이라고 해요. 줄여서. 투심에서는 이제 심사역이 보통 내 생각엔 이거는 이 회사 괜찮을 것 같고요. 이 정도 밸류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고 올리면은요. 그 과정을 이제 창업자랑 협상하기도 하고요. 협상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투심에 올리면은 투심에서 이제 그 투심 위원들이 같이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 회사 괜찮은 것 같은데 거기 업종에는 1위 회사 중에 여기가 있지 않아? 여기가 여기보다 본질적으로 훨씬 앞설 것 같은데 어떻게 경쟁력이 있겠어? 그 시장이 좋아 보이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제 끝물에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사례. 최근에 그 회사에서 1위 회사가 상장하려다 실패했는데 그래도 그 회사에 투자해도 되겠어? 이런 퀘스천들이 막 오고 갑니다. 그런 과정에 거쳐서 그 투심들을 통과하게 되면은 투심을 올릴 때 이제 그 심사역이 투자 심사 보고서라는 걸 쓰거든요. 거기서 꼭 들어가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회사의 뭐 상황과 이런 것들도 있고요. 관련 시장 분석을 먼저 합니다. 이 회사가 타겟하는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그 시장의 현재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그 시장이 얼마나 성장할 것인지. 두 번째로 이 회사가 이 시장에서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 이 회사의 주요 경쟁 회사는 어떤 곳인지, 주요 경쟁 회사 대비 이 회사의 장점과 약점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종국적으로 이 회사가 활약할 시장의 성장 규모와 이 회사가 거기서 차지할 수 있는 볼륨이 얼만큼 되는지를 바탕으로 앞으로 몇 년 후에 우리가 이 펀드 만기 전에 이 회사를 어떻게 주식을 팔아가지고 엑시트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 이 내용들이 투자심사보고서에서 자세히 적혀 있어요. 재밌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그 단계에서 지분이 정해져요. 즉 회사의 전체 주식 이번에 투자금 대비 몇 주를 취득할지는 별로 거기 정해져 있기 때문에 투자 계약서 단계에서는 사실 검토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투자 계약서는 그 모든 단계들이 보통 끝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투자할게 하고 계약서를 내밀거든요. 물론 하우스, VC들에 따라서는 투자 계약서부터 주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 컴플라이언스는 굉장히 빡빡하기 때문에 이 계약 조항에 다 너희가 용인해야만 우리는 투자 진행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계약서 전에 투자 계약의 주요 조건을 주는 것도 더 일반적입니다. 이거를 텀시트라고 해요. 이상하게 영어를 많이 써요. 계약의 주요 조건이에요. 그냥 쭉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고요. 다만 뭔가 유식해 보이고 싶거나 무식해 보고 싶지 않을 때 우리가 이해하는 조항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프리머니 밸류에이션과 포스트 머니 밸류에이션이죠.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요. 투자 전과 투자 후에 회사의 밸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투자 받기 전에 지금 우리 밸류는 100억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번에 10억 원에 투자 받았잖아요. 이제부터 산수가 되는 거예요. 포스트 머니 밸류에이션은 110억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진술 및 보장은 조항 자체를 찾아보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투자 계약에서 진술 및 보장 내용의 규정 조항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투자 계약 체결의 전제가 되는 핵심 사실에 대한 걸 확인하고 보장하는 것이죠. 진술 및 보장을 위반할 경우에는 보통 투자금을 주식 매수 청구권 등을 행사함으로써 회수하는 사유가 되고요. 별도로 위약벌들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술 및 보장은 조항 자체보다도 우리가 보장하는 내용이 진짜 맞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찌 보면은 투자 계약은 투자금을 받고 우리의 주식을 내주는 거고요. 어찌 보면은 우리 회사의 가치 일부를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파는 우리 회사의 가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겠죠. 거기서 오류나 혼동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조금 다른 주제지만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주식의 명의신탁은 하면 안 됩니다. 주식의 명의신탁이 우리 법상 금지되나요? 아닙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이 금지되나요? 금지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 명의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주식 명의신탁 자체를 기본적으로 그 자체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술 및 보장에 무조건 걸려요. 실제로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혹시 듣고 계실까 봐 걱정이 되는데 저희 투자사 포지션에서 검토를 했었는데 주식 그 지분 비율을 이면 합의를 한 다음에 명의신탁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서로 우리끼리 비밀로 하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서로 소송전을 벌이시고 그리고 투자사들한테 모두 알려서 사실 이건 제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투자사들 입장에서 뭐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러면 진수미 보장을 위반하셨군요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할까 투자사들이 검토했던 그런 사안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진수미 보장을 할 때는 특히나 우리가 회사에 관해서 알린 재무제표나 주주명부나 주요 사항들에 있어가지고 허위나 문제 있는 부분들이 없는지를 잘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그 조항 자체보다는 그 조항에 따른 의무 이행이 제대로 되는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거의 98% 정도 대부분 투자계약서에서 비슷하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표준 투자 계약서를 만약에 저희 그 수강생 이번에 들으신 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저희가 표준적인 샘플을 한번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교양상 동의권, 네, 저의 2023년도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22년도에도 핵심 주제였고요. 이 낭만적 투자와 그 후의 일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항상 이 결혼 생활에서도 미혼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중요한 부분이 뭘 하지 말고 뭘 해야겠다라는 약속이 늘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약속 자체를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예. 그러면 약속을 어긴 걸로 서로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근데 투자계약에서는 꼭 약속을 합니다. 이 경영상 동의권은 아까와 같이 투자금 입금 후 포르쉐 바로 출고, 이거를 막기 위한 것에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투자금을 용도외로 상영하면 안 되고, 투자자들이 투자한 이후에도 너희가 이 투자금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이 회사를 정상적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를 다해서 청지기로서 운영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투자자의 강력한 권한입니다. 즉, 투자 이후의 사후관리라고 하는데요. 사후관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조항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계약에서는 회사의 경영상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해서 투자자의 사전동의권을 부여하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이사 지명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보통 요즘은 기타 비상무 이사를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요. 여기와 관련돼서 사실 고민되는 부분이 이게 있습니다. 모든 투자계약서가 사실 형식이 거의 다 비슷해요. 근데 우리 회사의 지금 상황과 밸류에 따라서는 이런 내용이 좀 너무 무거울 수가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150억 원을 어떤 투자사에 투자를 받았다. 우리 회사의 밸류가 아직 그렇게 엄청 크지 않은데, 그럴 때랑 어떤 회사로부터 이번에 초기 자금 3천만 원을 투자받는다. 두 가지는 굉장히 다를 수 있거든요. 회사 사이즈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보통 투자계약서에서는 동일한 권리 조항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투자의 지금 정도, 그걸 라운드라고 하거든요. 우리 회사의 밸류와 이번 투자금의 중요 정도를 봤을 때 이 투자사한테 이러한 권한을 주는 게 맞는지를 고민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투자사들은 우리는 그냥 하던 대로 해요 하면서 그냥 주는데 사실은 그게 그런 고민이 없는 경우들도 있고요. 피투자사 입장에서는 이번에 투자의 라운드와 정도에 봤을 때 투자사에게 과도한 경영상 개입권을 주는지 아닌지를 검토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내용들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정관의 변경, 신주의 발행, 그리고 회생 신청, 그리고 이제 현저히 다른 사업에 착수하거나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거나 이해관계인, 창업자를 보통 이해관계인이라고 씁니다. 이해관계인에 때 금전을 대여하거나 지급하거나 보수에 관한 부분, 그리고 또 꼭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 스톡옵션에 관한 부분, 이런 내용들은 보통은 투자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써 있고요. 또 투자사와 협의를 해야 하는 안건으로 주총과 이사회 안건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표현하면 좀 송구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정확한 표현이니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무식하게 주총과 이사회 모든 안건에 대해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쓰는 투자사들도 있었어요. 그 뭐죠? 지배하는 회사예요. 뭐 회사예요? 그러면은요. 예. 재무제표도 연결로 잡아야 돼요. 거기가 만약에 상호출자 제한 집단이면 여기도 상출 집단을 포함시켜야 하고 안 그러면 총수가 구속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걸 모르고 그렇게 했던 건데 이제는 이제 그렇게 하는 데는 진짜 한 200개 중에 한 곳 있을까 말까 하고요. 왜 이런 것들을 정할까? 보면은 우리 주주총회에서의 특별결의 사항에 해당되는 건 보통 사전결의 동의사항으로 많이 넣고요. 결과적으로는 투자사의 이익에 반할 수 있는 경영상 의사결정을 투자사가 사전에 모니터링해서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투자사들의 기본적인 생각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전 동의권 관련해서 많이 쟁점이 되는 거는 스톡옵션 부여와 관련해서 스톡옵션의 발행가액을 얼마로 할지에 관한 부분. 또 하나가 신주 새롭게 투자를 유치할 때 밸류를 얼마로 해야 할지 하는 부분. 그리고 매각을 할 때 매각의 그 금액에 대한 부분. 이런 포인트에서 갈등을 많이 빚어요. 언제 많이 갈등을 빚을까요? 사실은 내년에 엄청난 갈등들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회사 가치가 성장하는 단계에서는 별로 이슈가 안 돼요. 어차피 밸류가 계속 높아지고 밸류를 쌓으면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밸류에 대해서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스타트업 때는 런웨이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나하나 단어들을 매우 세심하게 힙하게 만들려고 노력한 생각이 들어요. 예. 물론 이제 그 런웨이에 나름 의미는 있죠. 즉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 자금을 버틸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희 런웨이는 내년 6월까지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런웨이가 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치 옛날에 아케이드 게임에 통나무 징검다리 이렇게 담고 가는 거랑 비슷하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징검다리를 밟은 것처럼 투자를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 투자금이 소진되기 전에 또 다른 성장을 이루어서 투자를 유치하지 않으면 사실 확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끝나는 단계를 런웨이라고 하는 건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투자금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처럼 시장이 어려워지고 그렇게 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밸류를 낮춰서라도 투자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투자사 입장에서는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바보된 기분이 들어요. 네, 솔직히 그렇습니다. M&A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갑자기 2천억 밸류, 3천억 밸류 호가하던 회사들이 투자 유치가 안 되다가 막 1천억 밸류로 투자 유치하거나 아니면 800억 밸류로 매각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마지막 들어온 친구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매우 안 좋은 거죠. 예, 바보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제 동의권을 가지고 서로 다툴 수가 있죠. 특히나 마지막에 들어온 높은 밸류로 들어온 큰 금액을 투자한 투자사일수록 그런 것들을 동의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나머지 투자사들은 어떨까요? 아니죠. 그래도 밸류를 낮춰서라도 이만큼이라도 투자를 받고 회사가 존속하는 게 더 낫지 않냐라는 설득을 하게 되죠.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 투자 계약에서는 투자 계약서는 공통으로 그 양식을 비슷하게 쓰더라도 계약을 다 개별적으로 보통은 체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사의 동의권도 같은 라운드, 같은 가치로 여러 투자사가 투자하더라도 각각의 투자사가 개별적으로 이런 권리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말은 뭐죠? 한 투자사라도 비토권을 다 행사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사결정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거버넌스 리스크라고 하는데, 결국은 10명의 공동창업자들이 똑같은 지분을 가지고 비토권을 가진 거 투자사들이 용납하지 않죠.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 투자계약 구조상으로는 투자사들이 각각의 비토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투자사들마다도 의견이 갈리면서 소위 투자사들은 트롤링 한다고 하는데요. 트롤링하는 투자사 하나가 막 반대하고 풋옵션을 행사한다, 막 위약부에 청구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딜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외국은 어떨까요? 케냐나 이런 곳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실리콘밸리 투자 계약에서는 라운드, 즉 이번에 150억 밸류로 5곳의 투자사가 들어간다 하면은 5곳의 투자사가 하나의 투자 계약서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뭘 하죠? 이번 라운드 투자사의 지분의 과반으로 동의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중에서 지분이 낮은 쪽은 반대를 하더라도 여기서 과반의 투자사들이 동의하면은 적어도 그 부분만큼은 통과를 시켜주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 투자 계약에도 이게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투자사들이 각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별적 비토권을 줬다가 결론적으로는 모두가 손해보는 구조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변화들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좋은데 그러면 이거를 받는 창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사실은 이 투자 계약상 동의권 조항 자체를 아예 없애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후에 어떤 판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으로서는 실무적으로 그래요. 근데 저희가 보면은 실제로 정말 그 결론에 대해서 반대해가지고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이제 애티튜드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같은 사항이라도 이제 우리 스타트업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퀵하게죠. 퀵하게 빨리 동의 좀 해주세요 하고 막 카톡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기 분명 2주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막 보내는 거죠. 이제 앞에 은행 이름 들어간 투자사들한테 그렇게 보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면 이제 김 대리님한테 1시간 동안 혼나는 거예요. 네, 왜 그렇죠? 김 대리님이 그걸 동의해 줄 수가 없어요. 이 과장님이랑 최 이사님이랑 박상무님의 사장님 결제받고 내려와야 하는데 이거를 지금 내일까지 동의해달라고 하면은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초기 투자사나 VC들은 심사역 담당하셨던 이사님, 사장님 바로 직접 소통하고, 그래, 동의,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계약상으로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동의해준 스타트업, VC면 괜찮나요? 아니에요. 쌓여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동의권 조항은 투자사와 피투자사의 관계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프론트 라인이에요.
즉 이러이러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우리를 존중하고 동의를 구하느냐 아니면 그냥 거수기처럼 빨리빨리 사인해달라고 요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불신이 생기면 생길수록 나중에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그 투자사가 그 의사결정에 반대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법률적인 걸 떠나가지고 이 소통 과정을 만약에 중요하고 이 투자사가 반대하거나 조금 꺼려할 수 있는 이슈라면은 가능하면은 구두로라도 혹은 직접 대면으로라도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고 하는 것들도 필요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만 시간은 짧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조항 자체에 대해서 일정의 이 조항 자체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해서 특정 주주한테 강력한 권리를 부여한 황제주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서 무효다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작년 10월 달에 선고가 됐어요. 지금 이 판결이 사실은 확정될 경우에는 이 투자업계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학문적인 공론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이어가지고 대법원에서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거든요. 그 조항에 대한 무효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경우에는 이런 사전동의권 조항 전체가 사실은 완전히 무효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갑자기 등장한 빨간색이죠. 주식 매수 청구권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정말 시간이 없어서 10분 안에 투자 계약서를 컨펌하고 보내야 하는 상황이다. 무슨 투자 뭐 15억, 20억, 30억 받는데 그런 일이 있을까요?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다. 막 생전 처음 보는 스타트업에서 연락 오셔가지고 저희 투자 계약서 검토가 빨리 필요한데요. 한 2시쯤 연락 오셔서 저 오늘 4시까지 꼭 이제 의견 달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급하시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럴 때 마지막으로 못 보더라도 하나만 보셨으면 하는 게 주식 매수 청구권이에요. 네, 그렇죠? 투자금이 고리의 사채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투자금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매력은 원칙적으로 이자나 상환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식 매수 청구권은 투자금에 대해서 사실상 창업자가 연대보증과 같은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어요. 주식 매수 청구권은요, 일정한 경우에 투자자가 창업자에게 투자금 및 연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정중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싫어요 하면 좋죠. 근데 그게 없어요. 그 청구가 도달한 날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걸로 심지어 간주됩니다. 매매 계약이 체결됐으면 뭘 조급해야 할까요?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게 뭘로 쓰이느냐? 투자금을 창업자가 개인적으로 반환해야 하는 책임으로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요건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지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제 슬롯에 올려드린 거는 옛날 버전인데 이 내용과 관련돼 가지고 최근의 실무적인 변화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요건들을 보면은 실제로 막 진술과 보장을 허위로 했거나 아니면은 횡령을 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말고도 영업을 중단하고 폐업한 경우 뭐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마치 이 내용만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사업에 실패한 경우에도 주식 매수 청구권의 행사 대상이 되는 것처럼 일단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요, 하이리스크 롱텀 투자를 생각하고 벤처 캐피털이 투자를 하는데 그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그 리스크를 온전히 창업가한테 다 100% 전가시킨 게 과연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법제화해서 창업자가 투자 계약상 의무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창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한정하는 내용을 법제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정확히는 작년 1년 전에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이걸 넣는다고 입법 예고가 됐었어요. 근데 8월 달에 시행령 개정안이 딱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통과가 됐는데 그 조항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보도자료를 크게 내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걸 법제화하겠다고 했는데 중기부에 확인해 본 결과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고시로 시행규칙이나 고시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에 앞서서 모태펀드에서는 모태펀드가 출자하는 펀드에서 펀드 규약에 이 내용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너희 모태펀드 출자 받아서 투자할 때 투자계약서에 이렇게 이해관계인에게 연대 책임지는 조항을 주면 안 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있는 경우만 제한해야 돼요. 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는 업계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주식매수 청구권, 위약벌, 어쨌든 간에 창업자 이해관계인에게 투자계약상 책임을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에 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형 과실을 요건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것을 꼭 적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예전부터 주장을 해왔었는데 그때는 이제 전혀 안 받아들여질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하나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다른 곳에서 이런 것들을 막 표준으로 올려놓고 있는데 가압류 가처분 같은 거는 당연히 빠져야겠죠. 가압류 가처분을 이 조항 안에 넣은 거, 만약에 변호사가 넣었다면 그분이 소송을 한 번도 안 해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가압류나 가처분은 우리도 모르게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보전적 처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채권이 있어가지고 그 채권을 인정받은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내 채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 거 있다는 보전 처분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까지 사실 주식매수 청구권의 요소로 드는 건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압류나 경매 개시 결정 정도로 한정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주식매수 청구권 조항은 근데 실제로 근데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투자사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희가 이제 한 배를 탔고 믿음으로 가는데 이 조항 정말 행사하지는 않습니다. 대표님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솔직히 저는 옛날에 이제 이거 제가 2013년 정도부터 투자계약을 좀 검토했었는데 그걸 어떻게 믿고 사나 막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기는 해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풋옵션이 뉴클리어 웨폰이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해도 걸핏하면 핵무기 날리면은 배드보이가 너무 심해지죠. 그래서 실제로는 풋옵션, 이 주식매수 청구권을 잘 행사는 안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레피테이션이 나빠져요. 왜냐하면 사업의 결과적인 실패를 투자금에 대한 책임을 창업자한테 묻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공격적인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 청구권을 왜 행사하느냐?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쌓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의 실패의 영역이 결국은 창업자가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질렀거나 혹은 비위행위를 했거나 아니면 투자자의 관계가 이미 굉장히 적대적으로 된 경우들, 이런 경우는 풋옵션 행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이 실패하면 무조건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나요? OX로 한다면은 저는 X라고 보는데요. 사업이 실패한다고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O입니다. 동그라미기는 해요. 그거를 결정짓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그 전에 사업이 실패하기까지의 관계에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거에 따라서 협의 이혼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재판상 이혼하느냐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동의권 조항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 보면은 결국은 그 동의사항에 대한 이견, 동의사항에 대한 소통, 이 과정들이 결국 주식매수 청구권까지 이르게 되는 거 아닌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걸 실무에서는 많이 봅니다. 네, 그리고 경업금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용어만 한번 간단히 점검해 볼게요. 경업과 겸업이 있습니다. 풀어보면은 경업은 경쟁되는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대표님 보고 투자를 했는데 대표님이 다른 회사가 많이 있다면은 이거는 송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다른 동의 없이 경쟁되는 영업행위를 해서 이해상충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규정을 하는 거고요. 겸업은 겸직 영업입니다. 이거 하면서 이것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겸직 영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재직 중으로 원칙적으로는 제한이 한정됩니다. 하지만 경쟁 영업은요, 퇴사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무제한 길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무효라고 보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요. 불공정한 계약으로. 통상은 이제 최대 3년, 보통 이제 1년 정도에서 2년 정도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상환권은 아까 잠깐 설명했던 친구죠. 상환권은 강력해 보이지만 배당 가능한 이익의 범위라는 걸로 제한된다고 했고, 다만 여기에도 굉장히 이상한 위약벌 조항을 넣는 경우도 간혹 있으니까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전환권 친구입니다. 전환권 친구는 이 친구가 전환 상환 우선주가 되는 되게 중요한 원인이 되는 친구이죠. 전환권 친구도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나와 있는 조항들이 크게 이제 계약서마다 크게 상이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어떤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전환 비율과 전환 가격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산식들이 적혀져 있고요. 결국은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투자자가 잠재적으로 입을 수 있는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전환권 행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기본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저희가 1차 그 마감이 언제까지죠? 시간 마감이 질의응답 빼고 네. 3시 10분이면 10분 정도 남았군요. 예.
사실 제가 이 강의를 최대 3시간까지 할 수 있거든요. 예, 실제로 벤처캐피탈 연수원에서 한 3시간 40분짜리 강의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좀 여기서 더 내용이 더 많았지만은. 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되게 수긍하는 표정으로 보여주시면 3시간까지 할 수가 있어서 잘 멈추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모태펀드 표준규약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5항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5호가 이제 34조 10항 5호에 이런 규정이 있는데요. 투자기업의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이란 거는 창업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인 대주주를 의미합니다. 그에게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기업이 지는 의무의 연대 책임을 요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요. 다만 이해관계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투자기업 내지 조합의 손해를 연대에 배상하는 취지의 연대 책임은 그렇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8년도부터 모태펀드의 표준계약에 도입이 되는데 이제는 이거를 법제화해서 모든 벤처투자조합에 적용을 하겠다는 게 중기부의 입장이에요. 올해 안에는 그런 고시를 만드시겠다고 했었는데 제가 계속 팔로우업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제가 확인했을 때는 아직 만들어지지가 않아가지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진화를 해요. 제가 가장 최근에 투자 계약서 검토하는 거는 또 러블리하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해관계인의 연대 책임이 아니라 이해관계인의 책임이야.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예요.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 투자기업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를 오히려 일부는 좀 빼놔서 연대 책임을 지지만 조의 중과실에 있는 경우는 한정한다라고 써놓고 여기에는 다만 이 조항과 별개로 이해관계는 몇 조 몇 초에 따른 거 이해관계인의 직접적 책임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해놓음으로써 이걸 또 우회하는 조항들을 열심히 또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 조항의 해석에 대해서는 그러면 중기부나 모태펀드에서 어떻게 해석할지는 아직은 나와 있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는 이 투자계약상 이해관계인의 책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통제하는 가장 큰 취지가 특히나 투자계약 이후에 이 고의적인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들이 아닌 어찌 보면은 결과적인 고위험 사업의 실패에 따른 책임을 이런 방식으로 계약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게 취지라면은 그 취지에서 벗어난 형태로 변경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 제한에 걸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풋옵션을 행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투자사들이 풋옵션을 행사 또 안 하는 가장 중요한 또 이유 중에 하나가 행사에 실익이 별로 없는 경우도 많아요. 왜 그렇죠? 회사는요? 회사가 보통 풋옵션을 행사하려는 회사면 어떻게 되죠? 네, 별로 받을 돈이 없습니다. 그렇죠? 풋옵션 행사하는 건 내 주식을 사달라는 건데 그걸 회사법으로 보면 뭐냐면 자사주 취득이거든요. 배당 가능 또 이익도 없는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창업자한테 물어봐야 하는데요. 보통 회사가 잘 나가고 있는데 풋옵션 행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미 어려워졌다면 보통 창업자들은 자기 돈, 남의 돈, 누구 돈 다 해가지고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넣는 게 많고 거의 디폴트 상황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 창업자한테 풋옵션을 행사해봤자 사실은 실제로 원금을 받을 수도 없으면서 괴롭히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안 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피투자 기업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런가 봐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은 저는 같이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각각의 창업자들이나 창업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이제 에코시스템을 만들어야 투자사들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이제 투자사 포지션에서도 검토를 많이 하고 피투자사 포지션도 많이 검토를 하는데 나름 각각의 이유도 이해가 돼요. 아까 대표적으로 동의권 관련 조항이 있죠. 투자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거액의 투자금을 줬는데 이 사람들이 회사의 주주의 이익을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 통제할 수단이 별로 없어요. 왜 없을까요? 우리 회사법상으로는 지분이 적은 투자사, 주주가 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사들이 아무리 많은 지분을 취득해도 보통 10% 언더로 취득하거든요. 근데 그 10% 언더 주주가 주총에서 유의미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요. 두 번째로는 10% 언더 주주가 원칙적으로 소유와 경영 분리 원칙상 회사의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이렇게 저렇게 왈가왈부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말 그대로 투자한 다음에 가만히 뒤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잠깐만요. GP들, 투자사들 이거 어디서 받은 돈이죠? 내 돈이 아니에요. 네, 다 저기 회장님들한테 막 강남대로에서도 무릎 꿇었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래요. 얘기 들어보면은 또 이제 VC 분들은 위로 올라갈수록 힘들다는 말씀들도 하세요. 왜냐면
좀 더 주니어 때는 이렇게 막 대표님 제 생각엔 전략적 시야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약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돈을 어디서 구해온지는 별로 관련이 없어요. 자기 안 구해오니까. 나중에 그 돈을 구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힘든 거죠. 예, 그래서 똑같이 거기도 투자 받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 소중한 돈을 출자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쓰이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컨트롤할 방법이 없다. 그럼 굉장히 리스크가 있겠죠. 동의권 꼭 넣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업자 입장에서는요. 자, 이제 대표님 우리 함께 가는 거예요 해가지고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이제 우리 투자사를 우리 배에 1등석 이제 1등실로 딱 모셨어요. 근데 투자사 이렇게 가시다가 계속 같이 따라오시는 거예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선장실로 가는 겁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황당한 거죠, 그렇죠? 당황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오른쪽으로 좀 이렇게 하세요. 뭐 하니까 내가 회사를 매각한 게 아닌데 이게 뭐 하는 거냐고 한 거거든요. 예, 그 육아와 투자에 있어서 늘 중요한 게 낄낄 빠빠인데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선배로서 상사로서 후배들과 소통할 때 이거 얘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비슷해요. 투자자들도 더 많은 비즈니스를 보고 경험이 있어서 조언을 하고 싶을 수 있는데 예전에 애정남이란 프로 기억하면 옛날 사람인데 보면은 잔소리와 조언을 구분하는 기준을 얘기했죠. 우리 세대네요. 예. 그래서 되게 좋아하세요. 예. 잔소리, 조언은요. 막 혼내고 있으면은 가만히 서서 듣고 있다 보면 조언이에요. 잔소리는요. 막 돌아다니면서 듣는 거. 예. 말하는데 돌아다니는 거 잔소리라고 하거든요. 창업자랑 투자사도 비슷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투자사들이 조언하고 의견을 주고 퀘스천을 던지면 그게 좋을 수도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창업자들이 왜 창업을 했을까요? 사실은 자신만의 유니버스를 만들고 싶어서 창업을 한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위에 막 무슨 김 대리님, 이 과장님이 이제 막 우리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대표님의 전략적 시야를 막 타박하고 이러면은 정말 막 화가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갈등이 많아요. 예, 동의권 관련해서. 그래서 투자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우스마다 좀 성격이 되게 달라요. 어떤 곳은 한번 이렇게 투자를 하고 우리가 믿고 투자했으니까 만약 잘못되면 우리 책임이지만 마이크로 매니징 안 하겠다고 생각하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우리가 이제 한 배를 탔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책임이다, 우리 새끼다 하면서 이제 막 해서 대표님 불러서 대표님 이제 아니에요, 그거 잘못됐어요 이렇게 막 하는 거죠. 이제 하면은 처음에는 한 투자부터 6개월까지는 잘 들어요. 근데 이제 회사가 성장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서 어려워져도 마찬가지로 계속 엇나가는 부분이 생깁니다. 저희는 이제 양쪽 사이드를 다 보고 검토하고 자문도 하다 보니까 되게 그 인간관계랑 비슷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법률적인 것도 있지만. 그래서 각각의 이유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때그때 그것이 갈등으로 비화돼가지고 법적 분쟁까지도 가지만은 사실은 코리빙 비슷한 거거든요. 같이 코파운더처럼 이 회사를 이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선들을 어떻게 정할지는 저는 우리가 계속 공론화시켜서 논의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실무상 쟁점을 이러다가 다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 핵심적인 부분을 보겠습니다. 아까 이해관계인을 창업자 대주주라고 특정을 했는데요. 간혹 투자사 중에서는 초기 창업팀 전부를 이해관계인으로 다 넣어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들 팀 보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 저희는 보통 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해관계인은 보통 투자계약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이 당사자가 돼서 날인을 하고 여러 가지 책임을 지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해관계인은 저는 이 투자계약상 회사가 권리와 투자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권한과 책임이 없는데 공동 창업자라는 이유로 들어가게 된다면 저는 정합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고요. 생각보다는 공동 창업팀들이 초기 3년 이내에 이제 이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마다 또 투자계약상 이해관계인의 퇴사 금지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팀을 유지시키는 거를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강제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조항을 둠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용보다는 이 조항을 둠으로써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해관계인의 구주매각 및 투자계약상 의무 승계에 관한 데서도 문제가 되는데요. 보통 투자계약에서는 이런 조항들을 거의 다 두고 있고요. 보통 이해관계인은 함부로 투자사의 사전 동의 없이는 주식을 처분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처분하는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은 주식을 양수하는 제3자로 하여금 이 투자계약서 모든 의무를 승계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적은 수량을 일정한 이유로 매각하거나 이런 경우까지 이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왜 그렇죠?
사실상 이 의무 중에서는 투자 기업이나 이해관계인으로서 져야 하는 의무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다 들어가게 되는 거는 사실은 좀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뭐 일반적으로 이런 조항을 거의 다 쓰고 있기는 한데요. 이해관계인 입장에서는 일정 수량 이하의 매각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승계를 배제하도록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실무적으로 크게 그 이슈 스팟은 안 되는데 저는 좀 앞으로도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31조 부분입니다. 권리 의무 및 양도의 승계인데요. 보통 이제 대부분 투자계약서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투자사는 투자에서 취득할 이 주식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요.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양수한 제3자가 이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고 회사너는 이 지위 승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문제가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경쟁사 할 때 매각할 수도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럼 경쟁사가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경쟁사가 기타 비상무이사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투자계약이라는 거는 하이리스크 롱텀이라는 매우 높은 고위험 투자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투자 이후에도 투자한 투자자가 해당되는 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가 상당히 가능하도록 많은 권리를 설정해 놓는 겁니다. 근데요, 이 주식을 그냥 양수한 제3자가 있다면 그 제3자가 그런 권한을 다 가지는 게 맞을까요? 특히 그 제3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만약에 그 제3자가 여기는 3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제3자가 500명, 1000명이라면요. 어떤 건 또 그런 제한도 없거든요. 저는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권리 의무 양도 승계에 관한 조항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가지 파트가 있는데 이렇게 투자사가 매각하는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했던 경우도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두 번째는 그렇지는 않더라도 이해관계인의 태도 똑같이 우선 매수권. 투자자님 그거 팔 거면 저한테 먼저 팔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을 부여하는 것. 세 번째는 그것까지 안 되더라도 적어도 동종 유사 경쟁업체한테 팔 수 없도록 하는 것. 혹은 너무나 주식 수량을 분할해가지고 소량으로 매각하는 경우는 지위 승계가 안 되도록 하는 것. 저는 이거는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 가액에 관한 문제도 있는데요. 이건 지난 시간에 스톡옵션 얘기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스톡옵션을 미리 정한 가액으로 나중에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건데 미리 정한 금액이 낮을수록 많은 이득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근데 미리 정한 금액을 투자사들 입장에서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높게 만들고 싶겠죠. 근데 창업자 입장에서는 스톡옵션을 통해 가지고 인재를 유치해야 하기 때문에 이걸로 최대한 낮추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투자사의 동의권 사항이기 때문에 투자사들은 적어도 우리가 이번에 들어간 투자 금액 혹은 그거의 몇 프로 이하보다 더 낮은 금액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시리즈 한 B 정도 되는 회사들은 스톡옵션이 너무 매력 없는 옵션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하는지를 규정을 하고요. 실제로 이제 동의권 사항에서 아예 빼는 거는 불가능하지만은 적어도 명문화에서 이번 투자 금액 이하로 스톡옵션 행사가액을 정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계약서에 딱 박아놓지는 않는 것을 권합니다. 왜냐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투자사들 입장에서도 이걸 동의해 주는 게 되게 어려워요. 투자사들도 다 내부에 좀 큰 회사들은 컴플라이언스가 있거든요. 계약상 이미 권리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에 이거를 우리가 포기하면서 뭘 동의해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왜 그렇죠? 그렇게 보수적으로 하는 게 그 사람들 역할이거든요. 저희 변호사 같은 사람들. 예. 그러면은 이거는 충분히 허용해도 되는 건데 나중에 운신의 폭이 좁아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그런 부분들을 빼는 게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조금 전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6번과 8번과 9번, 10번 이 사안은 사실 비슷한 내용입니다. 뭐냐? 아까 말씀드린 사전 동의권과 관련된 조항이에요. 투자사 하나가 비토권을 가지고 있어요. 동의권이라고 하죠. 사실은 실질은 비토권입니다. 비토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신주 발행을 하거나 투자를 유치하거나 매각을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치랑 다를 경우에 이거를 동의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은 딜 자체가 진행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도 많은 그런 회사들 되게 많은데 다음 분기 정도 되면은 더 두드러질 거예요.
회사가 문을 닫거나 저가라도 매각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저가로라도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몇몇 투자자는 강하게 반대할 수 있습니다. 어디가 반대할까요? 가지 마지막에 높은 금액으로 들어온 친구들. 화가 나는 거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동의를 안 해주고요. 동의를 안 해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 안 해줬으니까 아까 나온 무서운 친구 뭐가 나오죠? 뉴클리어 웨폰 디텍티드 되는 거예요. 예, 풋옵션을 행사합니다. 위약벌 청구도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사실상 회사가 혹은 이해관계인이 디폴트에 빠질 수도 있죠. 근데 이게 과거에는 그냥 상식처럼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2020나 2049-059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는 이걸 무효로 판단했어요. 뭐냐? 비슷한 사안입니다. 신주 발행에 있어가지고 동의를 안 받아가지고 동의 없이 신주를 발행했다가 투자사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투자금의 조기 상환. 왜 조기 상환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이 투자계약서에서는 주식 매수 청구권에 조기 상환 및 주식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조기 상환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 한마디로 풋옵션 비슷한 거를 행사한 것이죠. 근데 1심 판결은 아주 심플해요. 계약에 그렇게 정했잖아. 주세요. 끝이에요. 원고 전부 성소를 했어요. 2심 판결은요.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종류 주식이 발행될 수 있다. 상환권 있는 주식, 정환권 있는 주식, 우선주, 오케이 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상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회사법에서 정한 내용 외의 것들을 계약으로 함부로 창설하지 못하도록 회사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 회사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황제주와 같은 권리를 특정 주주한테 부여하는 것은 우리 회사법의 근본 원리 중에 하나인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봐서 무효다라고 판단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우리가 차등의결권제도 도입 관련돼서 작년에 한참 논의가 됐었죠. 요즘은 또 논의가 없더라고요. 우리 회사법에는 1주 1의결권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주주들은 한 주당 한 의결권을 가진다는 원칙이에요. 전환상환권 있는 우선 주식은요 똑같습니다. 여전히 경영대에서는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다고 가르치신 분도 있어요. 아니에요. 의결권 다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의결권이 없었던 적도 있어요. 자, 근데 차등 의결권이라는 거는 1주 500 의결권 이런 걸 가능하도록 하자는 거죠. 왜 이거 도입까지 관련해서 국회에서 논의가 됐을까요? 한마디로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걸 정하지 않고 임의로 계약으로 정하면은 특정 주주가 특정 권리를 과하게 행사할 수 있고 그러면 보유한 지분의 비례에 따라서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기본의 상법적 권리가 무너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돌아켜보죠. 경영상 돈의권에서는 정관의 변경, 스톡옵션의 부여, 주총 특별결의사항이에요. 원래는 3분의 2 이상이 수로서 결의할 수 있는 건데 5% 지분을 가진 주주가 그걸 거절한다고 해서 안 된다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1심 판결은 이걸 근데 왜 인정을 했을까요? 계약으로 봤어요. 뭐냐? 오케이, 너희가 사전 동의권을 동의받지도 않고 신주를 발행했어도 신주 발행을 회사법적으로 유효하다. 다만 계약상 그걸 위반할 경우에 이렇게 책임지기로 한 거는 그럼 계약에서 정한 거니까 너희들이 배상해야 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럼 2심 판결은 이거 계약상 정한 건데 왜 이렇게 봤을까요? 이 계약이 단순하게 당사자 간의 회사법적인 효력과 무관하게 계약으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그러한 의사결정을 강제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주주한테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황제주와 같이 부여한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이라는 기본 법리에 반하고 회사법의 근본 원리에 반하는 강행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거죠. 확률적으로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확률이 평균적으로는 3%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1심, 2심 결론이 다른 경우는 조금 더 그보다 올라가요. 그리고 기본적인 상법학계에서는 주주평등의 원칙은 확고한 법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주장이 더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후관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인 사전동의권이 무효화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조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조항을 균형 있게 바꾸는 거의 핵심은 투자자의 지위승계 조항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봐요. 만약에 이게 계약상 권리에 불과하다면은 이 주식을 누가 사더라도 그 사람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 그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행사할 수 있어야 하죠. 아까 제가 뭘 말씀드렸죠? 지위승계 조항이 있어요. 그 말은 뭘까요? 이 계약에 따라서 발행된 신주를 양수한 사람이 그 주식을 양수받는 대로 이런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이 주식을
그런 종류의 주식을 새롭게 만든 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주식의 유통됨에 따라서 계속 권리가 행사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건 단순하게 계약상 서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상법에서 정하지 않은 새로운 주식을 만든 걸로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될지는 사실 모르지만은 투자업계에서는 이게 그대로 확정될 경우에는 앞으로 투자가 굉장히 위축될까 봐 또 우려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후적인 모니터링, 리스크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심사가 엄격해질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다만 법리적으로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부터도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추이도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이를 지켜보라는 게 뭘까요, 도대체? 그렇죠? 황당해요. 저도 가끔 그런 설명 들으면 뭐 어쩌라는 건지는 생각이 들어요. 지위승계 조항에 대해서 저는 한번 이제 챌린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 양도됨에 따라서 모두가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는 적어도 배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늦어도 3분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진행사항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퀴지션 프리퍼런스만 1분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청산 유사, 청산 간주 등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회사가 해산하거나 청산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경영권이 넘어가는 경우에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 및 배당금에 대한 우선 분배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좋아요. 이런 조항을 이제 리퀴지션 프리퍼런스 조항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항이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해왔고, 2017년도, 18년도 기준의 투자계약서 중에서는 한 90%, 80에서 90%의 투자계약서에 이 조항들이 들어갔었어요. 21년도부터의 투자계약서 기준으로는 95% 정도의 투자계약서에서 조항이 사라졌습니다. 뭘까요? 이런 겁니다. 컨트롤 F로 유사나 간주를 치시면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아니면 청산을 치시면은요. 회사가 청산 사유가 있거나 아니면은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50% 이상을 제3자가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우리 투자자는 회사의 자녀재산을 분배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써 있어요. 원래 회사가 문을 닫고 폐업을 한 다음에 이것저것 채무를 갖고 남은 재산이 있으면 주주들한테 분배해야 합니다. 이거를 자녀재산 분배 청구권이라고 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상법에도 있어요. 리퀴디션 프리퍼런스는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도 자녀재산 분배 청구권을 정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경영권이 넘어가는 경우. 근데 경영권이 넘어간다고 해서 회사가 없어지나요? 아니죠. 회사는 그대로 있어요. 자녀재산이란 개념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가로 M&A 하는 경우에 투자사의 투자 원금을 최소한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리콘밸리 투자계약서에서는 리퀴지션 프리퍼런스 조항이 많이들 일반적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우리 상법상으로는요. 자녀재산 분배 청구권은 회사가 영업을 중단하고 청산하고 자녀재산을 분배할 때 청구하는 것이지 이처럼 회사가 오퍼레이팅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청산을 한다는 것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또 자녀재산이란 개념에도 그렇다면 부합되지가 않죠.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회사가 청산하고 자녀재산을 분배할 때는 주식이 없어집니다. 회사도 소멸하는 거죠. 경영권이 넘어가는 경우는요. 투자자는 여전히 주식을 보유할 수 있어요. 근데 투자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면 투자자의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예전에 모 VC 팀장님들 모아놓은 강의에서 그걸 물어봤어요. 한 3분 동안 정막 이러다가 한 분이 손을 들고 말씀하셨어요. 당사자끼리 합의로 원만하게 해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당사자끼리 합의로 원만하게 해결할 거를 계약에 이상하게 적어놓을 필요는 없겠죠. 이 조항은 단언컨대 무효입니다. 보실 수도 있는데 어떤 로펌에서 이거를 표준계약서에 올려놨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로펌에서조차도 이 조항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는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이걸 2017년부터 무효라고 얘기를 해왔었고,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사라졌는데, 문제는 현재도 한 100개 중에 한두 곳에서는 또 이걸 또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질의응답 관련돼서 또 많은 질의들이 있을 텐데 제가 오늘 답변을 못하더라도 어떻게든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감사합니다.